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예전에는 눈만 뜨면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많았었는데 나이가 드니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고 느껴지네요. 좋다고 소문난 곳에 가도 감동을 받기보다는 지루함 혹은 따분함이 느껴졌죠. 맛있다는 것을 먹어도 입이 즐겁기는커녕 체하는 일이 다반사라 이제는 소화제를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게 되었고요. 팔팔한 청순일 때는 돈이 없는 노후가 제일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노년에 접어든 지금 생각해보니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몸뚱이가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늘어나는 것은 생일 케이크의 초 개수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이죠. 옹알이를 하지 못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어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 때문이었죠. 항상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오시는 아버지의 얼굴은 항상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시간이 지나 벌건 낯빛은 검게 그을렸고요. 아버지의 검은 얼굴이 창피한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옷에 묻어난 생선 비린내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의 옷에서 나던 생선 비린내가 묻어난 건 아닐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신 날이면 하루에 3번이 넘는 목욕을 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싫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언니와 저를 낳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저희 자매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거든요. 아버지의 냄새를 기피하는 것은 단순히 어부의 딸이라 놀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노파심 때문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혼자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재혼을 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재혼을 권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자신에게 들어온 재혼 자리를 다 거절하셨어요. 온전히 저희 자매 때문이었죠. 20살이 다가오고 아버지께서는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교에 가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재혼도 하지 않고 2 딸들을 열심히 키운 노고를 생각하면 당연히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의 선택인 거잖아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싫었죠. 한평생 바닷가의 소금 냄새에 절여져 살았는데 대학교까지 그 짠내를 맡으라뇨. 절대로 안 될 말이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기어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죠. 막내딸을 곁에 두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크게 아쉬워하셨지만 아버지 곁에는 듬직한 언니가 있었기에 큰 걱정은 되질 않았네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리실 때는 언제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턱하니 붙자 아버지께서는 통장을 털어 대학교 근처 작은 원룸의 전세를 얻어주셨습니다. 속을 썩이는 순간에도 자식을 생각해 주신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대학교에 간 후에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인생은 결코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서울에서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학교를 나왔지만 제 위에는 날고 기는 경쟁자들이 수두룩했기에 서류를 내는 족족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낮추어 그나마 문턱이 낮은 중견기업에 발을 들이려고도 했지만 그런 곳은 면접장에서 대놓고 남자를 더 선호한다며 딱 잘라 말했죠. 그렇다 보니 아무리 학벌이 좋고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자에게 있어 취업의 기회는 바늘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힘든 일이었네요. 이렇다 보니 취업 대신 결혼을 선택하는 동기들도 심심찮게 보였는데요.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면사포를 뒤집어 쓰고 환하게 웃는 동기들을 보자 속이 쓰리더군요. 취업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괜찮은 사람과 결혼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었거든요. 동기들의 결혼식에 다녀온 날에는 중매쟁이에게 연락이라도 해봐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렸네요. 곁에 있으라는 아버지의 말을 어기면서까지 오게 된 서울인데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겠다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실패의 쓴맛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까지 마셔야 했지만 25살이 가기 전 보란듯이 내놓으라는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었죠. 언니 또한 비슷한 시기에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는데요. 연이은 자식들의 겹경사에 아버지는 기아디기한 속까지 잡아가며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대기업에 붙었기에 드디어 아버지에게 효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효도를 할 새도 없이 대기업의 악명 높은 업무 강도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어요. 출근을 하는 5일 중 4일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의자에서 일어날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의자는 앉은 자리 그대로 쿠션이 푹 꺼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마저도 고객사와 문제가 생기면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죠.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다 보니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피로회복제와 커피가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네요. 반복되는 야근에 저는 단골 약국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자주 가는 약국에서 일하는 의사는 4살 연상으로 서글서글한 인상에 다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약사의 친절한 태도는 단골이 된 가장 큰 이유기도 했고요. 약국에 들를 때면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회사에서 겪었던 모든 불평, 불만을 약사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럴 때면 약사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언제나 뒤에서 응원한다며 공짜로 피로회복제를 주기도 했죠. 29살이란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일만 하는 걸 보며 드센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후려치고 깎아내리기보다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인정해주는 약사의 다정함이 심장에 꽂히더군요.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약사에게 물불 안 가리고 들이댄 것이 말이에요.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함께한 지 2년이 되던 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네요.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알았기에 넉넉지 않은 형편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을 털어 결혼 자금으로 써야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은 엄청난 부잣집 자제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다른 시동생들은 으리으리한 집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남편에게 남겨진 것은 달랑 아파트 한 채뿐이라는 사실이었죠. 장남의 홀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데요. 남편은 동생들이 투자를 잘해 그런 것이라며 답을 해주었는데요. 돈 같은 건 전혀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평생을 함께할 반듯한 남편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를 간 자리에서 대놓고 사람들이 말하는 시짜 짓을 하셨거든요. 장남이랑 결혼하니 늙은 시애미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요즘 애들 모아둔 돈 없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예단은 간추려서 해야 된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나는 소미불이 붙은 먼지 한 톨도 다 받을 생각이다. 뭐 너야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노처녀니 돈이 궁할 것 같지는 않다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니 귀담아 들어라.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해도 노처녀 인생 구해준 남편 낳은 시애미인데 예단 정도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그건 그렇고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부산에서 선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왜야? 아이고 주야. 하필 많고 많은 직업 내버려두고 바닷가에서 칼 들고 날뛰는 어부딸이랑 결혼을 하다니. 너희 아버지도 죽어서 좋은 데 가기는 이미 글렀구나. 한평생 생선 대가리를 쳐댈 텐데 죽어서 잘 쳐줘야 개돼지로 환생하겠구나. 너도 마찬가지다. 애비가 죄 없는 생선 배가른 돈으로 키웠을 텐데 너라고 어디 곱게 죽을까? 저희 아버지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고기 도축하시는 분들이나 정육점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 봐라.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수긍하고 시애미한테 잘해서 죄를 덜 생각을 해야지. 이래서 칼질하는 집이랑은 인연 맺지 말라는 건데. 나중에 친정 갔다 온다고 설치다가 생선 비린내 묻혀올까봐 걱정이다. 물론 사람마다 직업에 가지는 의식이 다를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회를 2점씩 집어먹으며 어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를 비아냥거리니 제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아버지같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없었다면 신선한 회는커녕 물고기 한 마리 못 먹을 게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 어머니가 정말 너무한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원래 이렇게까지 말을 험하게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동안 내가 들어오는 선도 전부 마다하다가 이제야 결혼하니까 그게 좀 껄끄러우셨나 봐. 어머니한테는 내가 따로 얘기할 테니까 이번에만 좀 봐줘. 당신 알지? 난 장인어른 엄청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 장인어른 같은 분 아니면 이런 신선한 회를 언제 먹어보겠어. 남편만 아니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을 테지만 온 힘을 다해 사랑해주는 남자는 못 구할 것 같다는 생각에 두 눈 꼭 감고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결혼 후 한 달 동안은 엉덩이를 붙일 일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4명이나 되는 시동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술판을 벌였거든요. 가져다주는 음식과 술을 얌전히 받아먹어도 미울 판에 시동생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편을 부려먹었어요. 거하게 취한 시동생들은 남편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았죠. 아유, 개뿔도 없는 우리 형이랑 결혼하다니 우리 형수는 앞으로 고생길만 펼쳐지겠네. 장남이라서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돈은 없고. 형수님, 지금 형이 월세 내고 있는 약국 제 거인데 모르셨죠?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쳐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제일 가까운 가족한테 월세를 더 받다뇨.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속없이 허허 웃기만 했지만 속에서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디 우리 귀한 아드님이랑 쟤를 비교하니? 3년 일찍 태어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사람이 공부만 잘하면 쓰나. 우리 귀한 아드님처럼 돈 버는 재수가 있어야지. 아마 쟤는 평생 우리 아들 월세만 갖다 바쳐주다가 죽을 거다. 내가 왜 생선 비린내나 묻히고 다니는 저 청껏이랑 네 형을 결혼시켰겠니? 다 우리 귀한 아들들 수발 들라고 한 거지. 그래서 내가 형네 상가에서 월세 30만 원씩 더 받는 거잖아. 아직 우리 식구들 다 젊어서 약사인형 필요도 없는데 돈이라도 더 뜯어내야지. 시동생의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바로 잡기는커녕 시어머니는 오히려 잘했다며 시동생을 칭찬하더군요. 바로 앞에 남편이 있는데도 보란듯이 남편을 헐뜯는 시어머니를 보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동생이 기름칠을 해놓은 속을 시어머니가 홀라당 불을 지피셨거든요. 자식을 아무리 편애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대놓고 헐뜯으세요? 저 사람은 어머니 아들이 아닌가요? 아무리 돈 잘 버는 아들이 예뻐도 그렇지 최소한의 상도덕은 지키셔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이 사람이잖아요. 상도덕? 그래. 너 지금 시애미 모시고 사는 거 싫다고 시동생들 앞에서 나서면서 시위하는 게냐? 월급쟁이에 잘난 것도 없으면 시애미라도 모시고 살면서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시애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 월급쟁이 생활에서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자란 돈으로 매번 어머니 드시고 싶은 음식 사다 바치고 가고 싶은 데 있다고 하면 사시사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데리고 가고 어디 어머니 언니분들이랑 놀러 가는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다 이 사람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아니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한테 내가 키워준 값 받아먹겠다는데 그게 시동생들 다 있는 자리에서 시애미 창피 줄 만큼 잘못된 일이냐? 네가 지금 누구 덕분에 우리 집 부엌에서 앞치마 메고 서 있는데
이래서 천한 것은 상대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 애비가 하는 거라고는 배 타고 나가서 그물에 걸려오는 생선이나 주워 담는 일이니. 에휴, 서로 하도 죽고 못 산다길래 붙여줬더니 시애미 말을 생선 대가리 마냥 턱턱 자르는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 갈라서고 싶으면 지금 당장 갈라서.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정성 들여 차려놓은 술상도 엎어버렸어요. 바닥에 쏟아진 안주를 지피는 대로 던지며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 자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리 10손가락 물어 제일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는 하지만 남편은 아예 없는 손가락 취급을 한 걸요. 그래서 남편에게 혹시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것이 없다면서 고개를 저었죠. 시어머니가 다른 자식들과 달리 유독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이유를 말해주었는데요. 이유를 듣고 나니 이해가 가기는커녕 시어머니가 더더욱 미워지더군요. 남편을 가졌을 때는 하루에 죽 한 그릇 제대로 먹을 돈도 없어서 배를 쫄쫄 굶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가장 힘든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온 남편을 많이 원망했고요. 다행히 시동생들을 연달아 낳고 나서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사업이 잘 풀려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동생 덕분에 거지꼴을 면한 것이니 평생 바짝 엎드려서 걸음 역할이나 하라고 말씀을 했다고 해요.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힘든 순간 찾아온 아이는 더 안쓰럽고 미안해 잘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늘 아픈 손가락이라며 한 번도 받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까지 주려고 노력하셨는걸요. 그 후 시어머니께서는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냉랭한 표정과 말투로 하나부터 10까지 구박을 하셨습니다. 남편 대신 아침밥이라도 차려드리는 날이면 방에서 은비녀를 가지고 와서 밥에 담가보기까지 했어요. 저 독한 것이 눈에 가시 같은 시애미밥에 아무 짓도 안 했을 리가 없지. 세상에 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시애미 노려보는 것 좀 봐라. 앞으로 아범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 밥은 꼭 따로 차려놓고 가라. 저 독사 같은 것이 언제 내 밥에 독을 탈지도 모르니. 시어머니의 시짜짓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는데요. 한두 번은 남편을 보며 넘어가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변하지 않자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들었어요. 시집살이를 당하는 며느리의 가슴에 사리가 나온다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단식이라도 할 기세로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가뜩이나 약국 때문에 새벽 출근을 하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투정에 새벽 3시에 일어나기까지 했네요.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려주려고요. 천성이 순하고 정이 많은 사람인 것은 맞았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남편은 얼굴에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라갔어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가정부를 드리기로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쌍으로 무시한다며 또다시 들고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는 날이 저물 때까지 전화기를 붙든 채로 시동생들에게 하소연을 했죠. 시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은 시동생들은 당연히 저희 부부를 나무랐는데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동안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던 시동생들에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말을 듣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도 나질 않았고요. 자식된 도리는 남편에게 다 떠넘겨놓고 간섭만 하는 시동생들의 추태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역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좀 잘 모시라며 타박하는 첫째 시동생에게 한 소리를 했죠. 네, 그동안 못난 저희 부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기는 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안 모시려고요. 생각해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박박 긁어서 어머니 모셔봤자 매일 밥상 없는 건 기본에 툭하면 배 타고 바다 나가는 저희 아버지 모욕까지 하시잖아요.
저희 부부가 어머니 모셔봤자 좋은 소리 나오지도 않는데 앞으로는 돈도 잘 벌고 어머니가 끔찍이도 죽고 못 사는 도련님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 모시세요. 형수님, 어머니가 몇 마디 좀 했다고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장남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저희가 어머니를 왜 모셔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랑 동생들이 형수네처럼 한가한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벌겠다고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데 도련님 눈에는 그동안 한가한 거로 보였나 봐요? 저희 부부는 남의 집 살이하느라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데 도련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놀러 다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어머니한테 효도나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집에 장남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차남이 나서서 어머니를 모시다니요. 말이 안 되죠. 자꾸 장남거리는데 그동안 저희 남편 덕에 편하게 사셨으니 이제라도 자식된 도리 하셔야죠. 장남이 부모님 모셔야 된다고 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싫었는지 시동생은 자꾸만 장남을 운운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걸 회피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어머니를 직접 댁까지 모셔다 드렸죠.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한평생을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에게 천대를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첫째 시동생은 전화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사람과 이혼할지도 모르니 당장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라면서요. 저는 곧 죽어가는 목소리로 앓는 소리를 하는 시동생에게 제안을 했죠. 시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약국의 월세를 받지 말라고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어지간히 싫었는지 첫째 시동생은 바로 월세를 안 받겠다고 약속을 했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 노력을 했는데요. 딱히 트집 잡을 것이 없자 엉뚱한 곳을 꼬집으며 저희 부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주 보는 것에는 별 관심도 없던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왜 애소식이 없냐며 닥달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에 저희는 몹시 불편해졌죠.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에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친정 어머니께서도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기에 저희 자매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차마 시어머니에게는 이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또 노발대발하실 게 뻔하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부부 침실에 들어오는 것도 서슴지 않아 하시며 빨리 애를 낳으라고 닥달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말려보았지만 효과는 하루 이틀 뿐이었어요.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깊어질 때쯤 후원단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죠. 결혼 후 꾸준하게 후원을 하고 있던 아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인척도 없이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전화를 끊은 후에는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 마냥 마음이 무거웠네요. 이미 중학생까지 된 아이가 고아원에 가서 잘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몇 번 보지 않았지만 아이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자신의 불행을 탓하지 않을 만큼 의젓해 보였어요. 단정한 아이의 품행에 더 마음이 쓰인 것이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상의를 했어요. 아이를 저희 부부가 입양하면 어떻겠냐고요. 남편 또한 후원하던 아이를 눈여겨보고 있었기에 흔쾌히 허락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딸로 입양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는 독사 같은 시어머니의 입이었어요. 중학교 교복을 입은 딸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인상을 찡그리며 손에 들고 있던 진보다리를 현관문 쪽으로 내다 버렸죠. 어디 근본도 모르는 것을 우리 집에 들여? 멀쩡한 몸으로 시집와서 애도 안 낳겠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잡종을 딸로 입양하겠다. 아이고, 집안의 부모 얼굴도 모르는 잡종이 장남 자식이라고 판을 치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내가 먼저 죽은 남편 얼굴을 볼 낯이 없다. 다른 일이라면 어머니 말씀을 듣겠지만 이미 마음에 품기로 한 딸을 어떻게 다시 내쳐요. 지금이야 낯설어서 그렇지 같이 지내다 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얼마나 속 깊은 애인데요. 어머니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정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하다 하시면 제가 동생들한테 연락 돌려놓을 테니 가서 편히 쉬셔도 되고요. 내 말이라면 산에 가서 인삼 대신 도라지라도 캐오던 애가 이럴 수는 없지. 홀렸어. 홀려도 단단히 홀린 개야. 평소 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던 남편도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나오더군요. 시동생들의 집에서 지내는 것은 싫었는지 시어머니께서도 궁시렁거리기만 할 뿐 큰 사고는 치지 않으셨어요. 환영을 받아도 적응할까 말까인데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에게 된통 당해버렸으니 딸아이가 집에 적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워낙 천성이 밝고 씩씩한 아이여서 그런지 금방 적응을 했네요. 그 후 저희 집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고요. 입양한 딸아이를 보자 시동생들은 대놓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우리 형 불쌍해서 어쩌나? 졸지에 얼굴도 모르는 다른 집 새끼를 자기 둥지에 데리고 왔으니. 형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집에 시집 오셔서 고작 한다는 게 부모 얼굴도 모르는 뻐꾸기 새끼를 형 자식이라고 턱하니 호적에 올리다니요. 잘하는 것도 없는 친자식 보면서 속 끓이며 살 바에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른 남의 집 자식 데리고 와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딸 입양한 거 도련님네 자식들 보고 결정한 거예요. 뭐 하나 잘하는 거 없이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는 거 자식이라고 속 끓고 사는 꼴 보니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서요. 형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조카인데 피도 안 섞인 가짜 끼고 도는 형수님한테 그런 말 들으니 엄청 불편하네요. 애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도련님이 지나친 거죠. 어디 친자식 몸에 나는 피에는 금덩이라도 흐른답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똑같은 피 흐르고 사는 거지. 친부모 자식 사이가 뭐 그리 유별나다고. 그러는 도련님은 뭐 얼마나 대단한 핏줄이길래 애들 돈 뜯어서 소년원까지 간 아들 끼고 도세요? 우리 애가 뻐꾸기 새끼라면 도련님네 애들은 속이 시커먼 너구리라고요. 둘째 시동생은 이내 술잔을 소리가 날 정도로 탁 내려놓으며 시댁을 나갔어요. 그럴 만도 했죠. 사실 시동생들의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공부에 영 소질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꼴통은 둘째 시동생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공부 한번 시키겠다고 몇 천만 원씩 들여 투자를 했지만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는커녕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동급생들의 돈을 뜯기 바빴죠. 첫째 아들은 물건을 훔치다 잡혀 소년원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러니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기까지 한 딸아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딸아이는 수능이 제일 어렵다고 소문이 난 해 턱하니 서울대에 붙게 되었는데요. 딸이 서울대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시동생네 식구들은 차례로 머리에 흰 천을 두르고 알아 누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통쾌하기는 하더군요. 돈이 많다고 건물 월세며 집안 행사며 배짱을 부리던 시동생들을 딸아이 덕분에 한 방 먹인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 후 딸아이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딸은 낙방하는 일 없이 연이어 임용고시에도 턱하니 합격을 했으니까요. 딸아이는 25살이란 어린 나이에 알아주는 사립중학교의 교사로 발령을 받았죠. 혼자서 모든 일을 씩씩하게 헤쳐나간 딸아이를 볼 때면 그저 흐뭇할 따름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탓에 다른 엄마들처럼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언제나 사랑한다며 감사함을 표하는 딸이 듬직하고 사랑스러울 뿐이었고요. 꽃다운 나이에 꽃보다 더 빛나는 직장을 가진 딸아이에게 정말 좋은 남자를 붙여주고 싶었어요. 부모의 마음이라면 자기 자식한테 제일 예쁜 것,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행복이 가장 부풀어 오른 순간 시어머니는 제가 가진 행복을 한순간에 터뜨려 버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딸아이는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며 저희를 따로 부르더군요.
식당에 도착하자 딸아이는 옆에 앉은 시커먼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서요. 말을 들어보니 남자는 딸아이가 대학 시절 사귀었던 남자라고 했어요. 딸아이가 많이 좋아했지만 이별 후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포기했다가 남자가 이혼을 한 지금 연락이 닿아 다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사업을 해 돈을 많이 번다고는 했지만 딸아이보다 10살이나 많은 데다 초우는 딸과 다르게 양옆으로 자식까지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 사윗감으로 내키지는 않았네요. 아니, 오히려 절대로 결혼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었어요.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죠. 하지만 딸아이는 예상 밖의 말로 저희 부부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딸아이는 이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고 말을 했거든요.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딸아이는 시어머니의 권유로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반대할 수도 있다면서요. 분명 남자에게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 딸아이를 결혼시켜 한몫 단단히 챙길 요령이었던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시커먼 속내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도리 같은 것은 잊은 채 시어머니에게 바락바락 대들었죠. 그깟 돈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소중한 딸아이의 인생을 망치냐고요. 부모도 모르는 잡종한테 그만하면 과분한 신랑감이지. 어디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잡종한테 장가들려는 남자가 있을 거나 같으냐? 그나마 애라도 딸린 첩실자리니까 결혼이라도 해주는 거지. 시집도 못 가고 사람들한테 뜯어먹힐 잡종 결혼시켜줬더니 내가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그래도 네가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모습 보니 밤에 잠은 잘 오겠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과거로가 절대 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딸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길래 쓰린 속을 부여잡고 끙끙 앓을 뿐이었죠. 딸아이 또한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고 결국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딸아이의 결혼식에 참가하고 말았네요. 딸아이가 신혼여행을 간 후 저희 부부는 편하게 잠에 들지 못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탓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한 뿐이었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딸아이는 사위가 마련한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과 떨어져 살려니 아쉬움이 몰려오더군요. 기껏해야 10년 조금 넘게 데리고 살았던 딸이 벌써 곁을 떠난다는 사실이 미안함과 쓸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일찍 시집을 보낸 것은 아닌가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고요. 한 번 이혼을 했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봤지만 그래도 사위는 딸아이에게 잘해주려 노력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2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딸아이와 함께 집에 들렸죠. 그래서 저 또한 좋은 장모, 너그러운 할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오는 횟수가 늘어나자 시어머니는 멀쩡한 머리에 흰 천을 감으며 잡종들이 하도 많아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딸아이는 앞으로 집에 오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요. 곧 죽어도 딸아이를 쳐다보지도 않는 시어머니가 참 밉기도 했지만 딸아이 또한 원래부터 시어머니를 불편해했기에 앞으로는 저희 부부가 딸아이의 신혼집을 가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죠. 사위 또한 흔쾌히 허락을 했기에 신혼집에 방문할 때면 딸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딸아이가 점점 말라간다는 것이었죠. 사람은 행복하면 얼굴에 살이 오른다는데 딸아이는 그 반대였거든요. 한 해가 다르게 홀쭉해져 딸아이를 보는 것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을 잡고 딸아이와 함께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드라이브도 하고 싱싱한 회도 먹이자 딸아이의 표정은 한결 밝아지더군요. 예전 같이 살 때처럼 말이에요.
딸아이의 풀어진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냐고요. 노파심의 한 말이었지만 딸아이는 잘해주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했기에 그저 답답할 뿐이었네요. 그렇게 잘 놀고 딸아이를 아파트 단지에 내려다 주었을 때였어요. 다시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키려는 순간 사위가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죠.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숨은 제대로 쉬지도 못할 만큼 가빠졌습니다. 머리는 짙은 해무가 낀 것처럼 혼란스러웠지만 사위의 불륜 현장을 봐버린 몸은 그대로 안전벨트를 풀고 달려나가 낯선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린 사위의 멱살을 잡아 올렸죠. 한평생 사람이 지칠 채통은 유지하고 살았다 생각했지만 떡하니 다른 여자의 립스틱 자국이 묻은 사위의 얼굴을 보자 도저히 맨정신으로 유지할 수가 없더군요. 눈이 뒤집혀 달려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다른 데도 아니고 버젓이 우리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다른 여자랑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딸 없는 사이에 바람이나 피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 그럼 이혼시키세요. 저도 그쪽 딸한테 미련 없어요. 결혼한 것도 맹추같이 집에 들어앉아서 애들이나 키우라고 한 거예요. 고아라고 해서 입맛대로 버무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데려왔더니만 양부모라고 있는 건 문어마냥 달라붙어 있으니 양부모가 장모님같이 유난 떠는 사람이었는지 알면 애초에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끝까지 장모 앞에서도 이렇게 방자하게 구는데 우리 딸한테는 얼마나 구박을 했을지 뻔하지. 나도 자네같이 몰상식하고 더럽게 굴러다니는 사람이랑 계속 살게 할 생각 없어. 당장 이혼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 딸 인생 망친 값으로 팬티 한 장 살 돈 없이 쫓겨나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게. 당장이라도 뻔뻔한 낯짝으로 거들먹거리는 사위에게 뺨을 날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 딸아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위의 멱살을 내팽개치고 딸아이에게 갔어요. 딸아이는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그동안 사위의 바람길을 참고 산 거냐고 묻자 왈칵 눈물을 흘리더군요. 딸아이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니 저희 부부에게 못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그동안 꾹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부모 자식 간의 못난 모습 보일 수도 있는 거지. 짐 쌀 것도 없다. 더러운 집구석에 있던 짐 같은 거 필요도 없어. 당장 나와. 자식 입에서 피해를 끼치는 게 미안하다는 말은 가뜩이나 말라있던 가슴을 후빌 정도로 속이 아려왔어요. 친자식처럼 키운다고 노력했는데 눈칫밥을 먹게 했으니까요. 딸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는데요. 그 사이 사위의 자식들은 고기 반찬을 내놓으라며 밥그릇을 던지고 난리를 피웠어요. 인간 같지 않은 사위와 똑같이 구는 애들을 보자 그나마 있던 정도 털리는 기분이었고요. 친엄마도 아닌데 이 정도로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어디 지혜비랑 똑같이 행패를 부려? 정 고기 반찬이 먹고 싶거든 너희 아빠한테나 그렇게 밥그릇 던지고 소리 질러라. 귀한 우리 딸한테 그러지 말고. 집에 간 후에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장 이혼을 하라며 길길이 날뛰었죠. 그 후 저희 부부는 합심하여 사위의 불륜 증거를 잡고 비싸다고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다행히 사위의 올바르지 못한 행실이 그대로 드러났기에 딸아이는 두둑한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딸아이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의 위자료는 성에 차지도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딸아이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이혼 후 딸아이는 집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는데요. 저희 부부가 들락날락거리며 살핀 덕분인지 딸아이는 금세 이혼의 아픔을 훌훌 떨고 일어났어요. 전처럼 활기차게 생활하기도 했고요. 다사다난했던 시간이 흐르고 이혼한 지 2년 후 딸아이는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네요. 상대는 옆 학교에 재직 중인 체육교사로
이혼을 한 흠 때문에 밀어내려고도 해봤지만 끝까지 구애를 해준 덕분에 용기를 내어 재혼을 결심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체육교사는 한눈에 봐도 참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사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던 중 꽃꽂이 수업을 들으며 친해진 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 역시 한평생 공직에 몸담아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두말할 필요 없이 딸의 재혼을 찬성했네요. 재혼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 시어머니는 아예 배제시키기로 결심을 했죠. 또 이상한 말로 사돈이 될 언니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숨기려고 숨겼지만 몰래 핸드폰을 훔쳐보는 시어머니 때문에 딸의 재혼을 결심했다는 것도 일주일 후 상견례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자신도 상견례에 갈 거라고 깽판을 치는 시어머니를 보자 처음 시집 와서 밥상을 엎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시어머니가 미워지더군요. 신랑이 끝에 가만히 자리만 지킨다는 조건으로 시어머니 또한 상견례에 참석을 시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오지도 않냐면서요. 그러던 중 언니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말을 들어보니 언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낭패를 겪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다행히 언니는 너무 늦지 않게 식당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언니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며 입술까지 파르르 떠시더군요. 언니 또한 어머니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고요. 죄짓고는 못 산다고 우리 집에 있는 폐물은 싹 긁어간 거 보고 어디서 구걸이나 하고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옷까지 차려입고 잘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런 거 보면 하늘에 신이 있기는 한가 몰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을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는 꼴을 보면. 언니의 말에 저희 부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가 평생 부잣집 외동딸로 살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집안에서 맺어주는 정략 결혼을 한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언니는 코웃음을 쳤죠. 부잣집 외동딸은 무슨... 너희 시어머니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일한 가정부야. 어디 그뿐이야? 우리 집 운전기사랑 살림까지 차리고 살았었는데 없이 산 게 미안하다고 금가락지까지 해주려고 했던 남편도 버리고 부동산 사장이랑 눈이 맞아서 우리 집 폐물까지 싹 털어서 야반도주했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말년에 이게 무슨 망신인지. 시어머니는 철푸덕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내어 울기까지 했는데요. 널브러진 시어머니를 대신해 언니는 저희 부부에게 시어머니의 숨겨진 진실을 모두 알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야반도주를 했을 적 남편을 임신한 상태였어요. 끼니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도, 끔찍이도 싫어하는 전 남편의 핏줄을 이어받은 것도,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며 구박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장난임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제일 조금 준 것이었고요. 아무리 서로 죽고 못 살아도 나는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낼 생각 없다. 미안하지만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어. 언니네 식구들이 빠져나가고 식당 안에는 저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하던 남편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앉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네요. 그럴 만도 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제일 많이 챙긴 사람은 남편인 거잖아요.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컸던 만큼 배신감도 큰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은 친아버지를 버리고 재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냐고 물어보았어요. 후회는 무슨, 괜히 저런 옆에 내가 하는 말에 휘둘려서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도 다 잊을 셈이냐? 지금이야 네가 친부랑 살아본 기억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없는 집구석에 살아봐라. 네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사랑받고 살 바에는 부잣집에서 구박받으면서 보깃국 얻어가는 팔자가 더 좋은 게다.
능력 없는 애비 밑에서 자랄 뻔한 거 구해줬더니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키워준 애미한테 큰 소리로 대들어? 제가 한 번이라도 어머니한테 고깃국 먹여달라고 투정한 적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동생들이랑 둘러앉아서 밥 먹을 때면 매번 좋은 고기는 동생 앞에 골라주고 제일 볼품없는 고기는 제 국에 넣어주는 어머니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어머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죠. 어머니한테 저는 덤으로 생긴 손가락 같다는 거 알았어도 꾹 참고 어떻게든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부모니까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렸지만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시동생들에게도 유산을 많이 상속받은 자식들이 어머니를 모시라며 단단히 으름장을 박아놓았고요. 한번 돌아선 남편은 정말 매섭게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시동생 내의 건물에 있던 약국마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평생을 살던 집을 내놓기까지 했죠. 시댁 식구들을 모두 잘라낸 후 남편은 혼자서 언니네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지른 만행 때문에 남편을 본체만 채했지만 끝낸 남편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결국 저희 딸아이는 무사히 재혼을 할 수 있었네요. 딸은 현재 아들, 딸 한 명씩 낳고 잘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며칠 전 집에 놀러온 딸아이가 말하길 전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딸아이가 헤어진 후 이혼을 연달아 4번이나 해놓고선 다시 결혼해달라고 염치도 없는 소리를 해댄 것이었죠. 딸아이와 전 사위의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온 것만 하더라도 행복하기만 하네요. 큰 소리를 떵떵 치며 나갔던 시어머니께서는 경기도 외곽 소형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시동생들 또한 불같은 시어머니의 성정을 못 받아낸 것이 분명했죠. 시동생들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제멋대로의 욕심까지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들판에 널뛰는 말을 길들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걸요. 요즘 시어머니께서는 심심찮게 합가 이야기를 하곤 해요. 하지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의 요구를 딱 잘라내거든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요즘은 남편과 함께 은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고심 끝에 바다가 있는 저의 고향으로 내려가 살 계획이죠. 평일에는 바다의 짠내를 맡으며 남편과 둘이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오붓하게 거센 바람에 비린내를 묻히며 낚시를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은퇴 후의 삶이 기대가 되곤 합니다. 소박하지만 즐거운 일상을 같이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중이고요. 남편과 함께하는 새로운 제2회차의 인생이 기다리기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루할 수도 있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게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벌써 50대에 접어들었기에 전부 추억이기도 하고 아련한 기억이지만 고아원의 생활은 참으로 어렵고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엄마의 손을 잡고 고아원 입구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올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제게 손을 흔들고 사라졌던 엄마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고아원 앞에서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리다 결국 날이 어둑해지고 추워져서 고아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냈던 고아원은 참으로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시설 자체도 크지 않아서 아주 몇 명의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지내야만 했어요. 저처럼 엄마의 손에 이끌려온 아이도 있었고 너무 아기 때 와서 아무 기억이 없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보살핌이라도 잘 받았으면 좋았으련만
고아원 원장님 부부는 참으로 모질고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원금에 눈이 멀어 항상 저와 친구들을 바깥으로 내몰았었습니다. 정말 거지나 다름없는 꼴을 하고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구걸을 하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지역신문에 기사 한 줄 실리고자 노력해야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후원금이 꽤 들어오거든요. 그 후원금을 노리고 고아원 아이들을 그 추운 겨울에 구멍난 외투, 솜이 다 빠진 외투를 입혀다가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종을 울리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를 외쳐야만 했어요. 장갑도 없어서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면서 말이죠. 연말 수금 기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전부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고 먹은 밥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러운 꼴 봤다는 표정으로 저희에게 저리 비키라던 고아원 원장님 부부를 저희는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빨래며 밥이며 전부 그 어린 우리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해내야만 했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면 전기세, 물세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에 이불 빨래를 해야만 했죠. 공부도 전혀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철이 들었고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도와 공부를 했습니다. 밤에 불을 켜면 전기세가 나오니 소등을 시켜버렸었는데 그럼 저희는 쓰다 남은 양초를 태워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공부머리는 꽤 있었는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들 성적이 좋았습니다. 제가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고아원 원장님 부부는 저를 이런저런 경시대회에 많이 내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입상이라도 하면 어떻게든 기자를 불러내서 기사 한 줄을 쓰게 했어요. 고아원에서 엄마 아빠 없이 자란 아이가 스스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일궈냈다. 이런 기사 한 줄이 후원금을 끌어당기기에 아주 좋은 소스였거든요. 고아원에서 고생하며 자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나 똑똑하다. 하지만 후원이 없으니 빛을 내지 못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댔죠. 그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꽤 큰 경시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 거기서 은상이라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더 해진 옷을 입고 머리를 부스스하게 만든 다음 상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신문 한 켠에 작게 기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본 자수성가 사업가 한 분이 우리 고아원을 전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원장님 부부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된 겨울, 자수성가한 사업가 아저씨는 고등학생인 아들의 봉사활동 점수를 채우기 위해 고아원에 와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후원금도 원장님 부부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셨고 봉사도 매주 끊임없이 오셨습니다. 사업가 아저씨의 아들은 참 멀끔하고 멋있게 생겨서 그 고등학생 오빠가 저의 첫사랑이 되어버렸죠. 봉사를 가장하여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친해지자 오빠는 다른 애 몰래 저를 더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늘 구멍난 옷이 부끄러웠는데 제게 옷을 선물해 주기도 했고요. 공부하다가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라며 휴대폰 번호를 쪽지에 써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를 정말 보물처럼 생각하고 잘 접어서 제 지갑에 보관해뒀습니다. 그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봉사활동을 했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 더욱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다닌다는 명문대학교에 저도 꼭 입학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20살이 되자 더 이상 오빠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유학을 가게 되었고 저는 사회에 뚝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20살이 되면 고아원을 나가야만 했으니까요. 제가 고아원에서 나올 때 어린 동생들이 얼마나 눈에 밟히던지 정말 눈물바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를 엄마처럼 따르던 아이들을 등지고 나오려고 하니 그냥 고아원에서 무료 봉사를 하며 눌러붙을까 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순 없었습니다.
제가 자립을 하고 일을 해야지만 동생들에게 옷 한 벌이라도 선물해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오빠가 다니던 명문 대학교에 합격은 했지만 등록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서 입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의 사정을 말하니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지만 은행에서는 제게 학자금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국 학교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어 휴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립금으로 받은 200만 원은 큰 돈으로 보였지만 정말 푼돈이더라고요. 월세방 하나 얻을 수 없어서 창문도 없는 월 35만 원짜리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며 공장이며 택배 상하차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지갑에는 보물처럼 오빠의 연락처가 남아 있었어요. 물론 유학을 갔으니 없는 번호라고 생각하고 그저 마음의 위안만 얻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였지만요. 1년쯤 그런 생활을 반복하자 아무리 끈질기게 살아남은 잡초 같은 저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오빠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해서 하는 소리만 냈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먼저 묻더라고요. 혹시 미나니? 왜 이제서야 연락을 했어? 한국에 오자마자 고아원에 갔더니 너는 이미 사회로 나갔다고 하고 너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시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엄마도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는데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준 사람이 저를 찾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제가 울음을 터뜨리자 오빠는 당황했고 지금 어디냐고 얼굴 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와 약속을 잡았고 약속 장소에 나가니 오빠와 아저씨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라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토닥여 주시더니 어찌 살아왔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1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으면서 택배 알바까지 하고 있다고? 제가 취직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서요. 그런데 택배 회사는 돈도 많이 주거든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일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2년까지 휴학할 수 있다고 하길래 내년까지만 더 고생해 보려고요. 등록금을 모아놔야 그래도 졸업까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노력해서 우리 아들과 같은 학교에 입학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니? 그럼 이렇게 하자. 등록금을 내가 내줄 테니 다음 학기에는 학교에 다니는 걸로 하자. 저는 정말 새가 되어 날아갈 수 있을 것만큼 기뻤습니다. 아저씨는 아무 조건 없이 제 대학 등록금을 내주시기로 했고 나중에서야 그게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당연히 잘해서 주는 거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모아둔 돈은 학교 근처에 월세를 얻어서 살았으면 한다고 하셨지만 학교 근처의 집값이 꽤 비싸서 그럴 순 없겠더라고요. 저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대학에 등록을 했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준다는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여러 번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았으니 이번 등록금은 안 주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아저씨께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생활비로 쓰라며 거절하셨어요. 넓은 마음에 또 한 번 감동을 받게 되었죠. 학교를 다니면서 과외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아서 과외를 하고 장학금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고 대학생활 틈틈이 일일 아르바이트를 뛰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시간을 쪼개어 쓰면서 바쁘게 살았고 등록금을 지원받은 이후로는 단 한 번의 휴학도 없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건 고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께서 제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네 회사로 취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셨어요. 솔직히 제 성적에 더 좋은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긴 했지만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대단한 영재가 입사하게 되었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신입사원의 명함을 달고 첫 직장에 받은 월급이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통장에 떡하니 월급이라고 찍힌 금액을 보니 감동이 물밀듯 흘러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고아원 동생들에게 간식과 옷을 조금 사서 보냈고 남은 돈으로는 아저씨와 오빠에게 줄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오빠는 그 선물을 받고 자기도 취업 선물로 준비한 게 있다면서 제게 질 좋은 코트를 한 벌 선물해 주었어요. 저는 그 옷을 평생 보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올이 나갈까, 보풀이 생길까 아까워서 한 번도 입지 못하고 옷장에 고이 모셔놨죠. 저는 입사 2년 만에 고시원을 탈출해 원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조금 생기니 봉사활동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런 저를 아저씨는 참 예쁘게 봐주셨고 오빠와의 사이도 돈독해졌습니다. 나 몰래 짝사랑하고 있었기에 오빠의 말 한마디에 설레고 가슴이 아릴 때도 있었지만 참으로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오빠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저도 같은 마음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집안 차이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숨긴다고 숨겨왔는데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저씨도 저희가 사귄다는 걸 알게 되었고 평생 함께할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고개를 끄덕이니 그럼 결혼을 하는 건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까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터라 많이 당황했어요. 왜냐면 오빠네 집은 번듯한 사업가의 집안이었고 저는 고아원에서 부모도 없이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은근히 기대되는 마음과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공존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그 연락은 바로 오빠네 어머님이셨습니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각설하고 나는 이 결혼 찬성하지 않아요. 이유는 잘 알고 있겠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줄 몰라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 절대로 부족함 없이 공부시켰고 유학까지 갔다 온 아이야. 그런데 고작 만난다는 기집애가 고아원에서 자란 출신도 모르는 여자라니 가당키나 해?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도 참 생각이 없지. 사업한다는 양반이 대단한 며느리를 볼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집안 남자들이 마음을 굽힐 것 같지 않으니 그쪽이 먼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저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제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자 어머님께서는 이를 악물고 제 뺨을 치셨어요. 카페에 짝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제 몸은 자연스레 움츠러들고 말았습니다. 순간 수치심과 억울함에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부모 없이 자란 게 제가 원해서 된 일도 아니잖아요. 공부머리는 꽤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련스럽게 구는 건가? 우리 아들 잡아서 한몫 건져보려고? 내가 돈이라도 줘야 떨어져 나갈 거야?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돈도 필요 없다는 게 그렇게 대학 등록금까지 아득바득 챙겨갔니? 내가 불쌍한 애라고 도와준다길래 허락한 건데 며느리 자리까지 넘보는 건 선 넘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물론 오빠에 대한 저의 사랑은 순수한 거였지만 어머님께서 보시기엔 순수하지만은 않을 것 같았죠.
그날 그런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고도 없이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만났다면서 왜 말도 안 하고 그런 자리에 나갔어? 오빠의 반응을 보니 이미 어머니께서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오빠 혼자서 얼마나 아등바등 노력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내가 뒤집어 엎고 나왔어. 두 번 다신 너한테 함부로 못하실 거야. 미안해.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제가 뺨을 맞았다는 것까지 알았는지 오빠는 제 얼굴을 문질러주며 꼭 결혼하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반발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부턴 일사천리였어요. 오빠는 어머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 준비를 강행했고 시아버지가 될 아저씨도 제 편에 서주셨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 제대로 된 가족도 없이 자랐는데 결혼만 하면 온전한 제 가족이 생긴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는 대화 한 번 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장에서 손을 잡아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혼수석이 텅 비어 있었지만 남편이 제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마련한 신혼집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악재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병명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간 의식을 찾지 못하셔서 제가 옆에서 꾸준히 병간호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계속 불편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고 하늘의 별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혼이 쏙 빠지게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요. 저는 정말 시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택배 일이나 하며 고되게 살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 너무 슬펐어요. 저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결국 가족으로까지 받아주셨는데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한순간의 병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세상을 떠나시다니 제 마음을 얼마나 슬펐겠어요. 장례를 마치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와 남편은 신혼집을 처분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서 그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게 너무 외롭고 쓸쓸하실 것 같아서 남편과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해하셨던 시어머니께서도 집안에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갑자기 회장직이 공석이 되어버린 탓이었죠. 남편은 아직 일을 배우고 있는 단계였고 저 또한 말단 직원이었기에 회장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독촉을 하지 앉을 준비가 된 사람은 없지. 결국 이 사회에서 시어머니를 그 공석에 앉히자는 의견이 나왔고 시어머니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을 잘 모르시던 어머니께서도 무척 힘들어하셨습니다. 대신 권력은 생기셨죠. 시어머니의 도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사가 되었거든요. 남편은 그때부터 경영직 자리를 맡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채찍질도 따라왔고요. 남편은 지쳐가고 그런 남편을 보는 저 또한 지쳐갔습니다. 권력의 재미를 맛본 시어머니께서만 신이 나셨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슬슬 집안 살림에도 참견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서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일만 하느라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는다며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셨어요. 세상에, 이불 빨래는 언제 하고 안 한 거니? 2주 전에 했어요, 어머님. 2주나 됐단 말이야? 이번 주말에는 이불이랑 커튼도 좀 빨아라.
커튼은 이번 환절기 때 이미 빨았는데. 너 집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러니? 이런 식으로 살림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저는 평일에는 회사 일을 하느라 바쁘고 주말에는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전혀 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아원에서 일했던 경력은 무시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굳은 일이라고 해도 전부 해봤던 터라 척척 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밥상을 가지고 참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풀떼기만 있어서 뭘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하겠니? 어머님이 시래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쳐본 건데. 시래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삼시세끼 시래기만 먹니? 바깥일 한다고 유세라도 떠는 거야 지금? 시어머니께서 주구장창 일을 관두고 집안 살림에 신경을 쓰라고 요구하셨고 결국 몇 년을 다닌 직장을 결혼 1년도 채 되지 않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는 더욱 잔소리가 심해졌습니다. 너 걸레질 언제 했어? TV장에 먼지 앉은 것 좀 봐라.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이런 거 하나 똑부러지게 못하니? 저는 매일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쓸고 닦고를 반복해야 했어요. 온 집안에서 광이 날 정도로 닦아대니 나중에는 주방 가전 위에 기름때가 앉았다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기름때를 지우고 먼지를 닦아내며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몇 주째 반복이 되니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제가 고생하는 걸 아는 남편이 하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지금 뭐더라는 거야?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온 남편을 이런 식으로 부려먹어? 내내 집에서 쉬는 주제에? 도끼 눈을 뜨고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께 저는 대꾸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너무나도 지친 것이 보였고 저까지 나서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입을 꾹 말고 제 편을 들어주지 않자 시어머니께서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저를 더욱 구박했습니다. 밥상을 뒤집어 엎는 건 늘상 있는 일이 되었고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런 꼴을 보자니 체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옷 다림질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얼굴에 빨랫감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분명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블라우스 다려놓으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야 원. 저에게 회사에 일이 있으니 얼른 차려입고 나오라는 남편의 말에 아껴두었던 남편이 선물해준 코트를 입고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진절머리 난다는 듯 제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적 디자인의 코트니? 이래서 고아티는 못 버는 거라던데 정말 쪽팔려서 어디 데리고 다니지도 못하겠다. 내가 돈을 안 주니?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 명품까지는 못 사 입더라도 적어도 브랜드 옷은 입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코트 그이가 사준 거라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 와봤어야 알지. 내가 정말 쪽팔려서 너를 며느리라고 소개시켜줄 수 있겠니? 너는 나뿐만 아니라 네 남편, 돌아가신 시아버지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 저의 편을 들어주길 원했지만 남편은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본인 생활도 너무 벅찬 와중에 이런 사소한 싸움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결국 남편은 저를 외면했고 돌려져 버린 고개에 저는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해도 늘 저에게 네가 참아, 네가 참아 하는 말만 반복했고요. 저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고아원에서 지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쓸데없는 트집이 반복될수록 남편은 저에게서 점점 멀어졌어요. 회사에서도 시달리는데 집에서까지 시달리고 싶지 않으니 외면하게 되는 거였겠죠.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속상했고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남편의 출장이 잡혀 저는 집에서 남편의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집에 얼굴만 쓱 비추고 출장을 떠나야 한다는 말에 서운하기보단 시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야 할 3박 4일이 더욱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는 소리만 지르고 욕은 안 하셨는데 남편이 없으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섭기까지 했어요. 저는 벌벌 떨리는 손을 감추고 남편의 출장기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은 저를 배신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님,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내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다. 아직 너희들 나이가 많지도 않고 아이도 없으니까 말이야. 아이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매정하다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회사는 안정기에 접어들기 직전이야. 그렇게 회장님 떠나시고 많이 힘들었다는 거 알고 있지? 네, 그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정말 많이 힘들어했죠. 우리는 단단한 사돈이 필요해. 너처럼 몸뚱아리 하나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 뒤를 받쳐줄 든든한 처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니 이쯤에서 결혼놀이는 집어치우고 이혼했으면 한다. 이혼이라고요? 절대 안 돼요, 어머님. 저 그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우리 아들 출장 간 사이에 이야기한 거야.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여기에 도장 찍고 나가라.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 그동안 잘해왔잖아요, 어머님. 너 고생한 거야 내가 모르겠니? 일일이 트집 잡아서 어떻게든 제풀에 지치기를 바랬는데 너는 도통 떠날 생각이 없고 그러니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니? 너는 우리 집안에 도움을 줄 친정이 없잖니. 나는 그런 단단한 사돈이 필요하고 너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집안과 우리 회사를 생각해보렴. 너의 이기심에 모두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혼하면 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인기 많았다. 이혼남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어도 좋다고 할 여자들 많아. 어머님, 위자료로 3억 줄게. 너만 아니면 집안 빵빵한 며느리가 들어왔을 거다. 우리 아들 지금 회사에 제대로 자리 잡고 문제없이 운영해왔을 거야. 저는 결국 제 욕심에 남편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도장을 찍은 저를 보고 바로 계좌로 3억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뒀던 것처럼 이혼은 쉽사리 이루어졌어요.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날까지 몇 가지 없는 짐을 쌌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캐리어 2개를 끌고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남편이 개통해 주었던 휴대폰도 없애버리고 서울에 있다가는 마주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무작정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시골에 내려왔어요. 어느 동네인지도 모를 곳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작은 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고 부엌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당히 불편한 주택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외롭고 적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던 터라 속이 미식거리고 몸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며칠을 토하고 울기를 반복하다가 생리가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어 읍내에 있는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5주입니다. 아직 안정기는 아니니까 조심하시고요. 12주에 간단한 검사들 하러 내원하시면 됩니다. 제가 임신한 사실을 시댁에 알려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어차피 짐밖에 되지 않거나 아니면 아이만 빼앗길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이혼했으니까 제 호적에 두고 혼자 잘 키우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까지 빼앗기면 저는 정말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가족을 버리니 제 핏줄이 닿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삶을 이어갈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렇게 만삭의 몸이 될 때까지 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홀로 산부인과에서 진통을 겪고 꼬박 이틀 만에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탯줄을 자를 아이의 아버지가 없다는 게 참으로 슬펐어요.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겁이 났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3억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저는 그 돈을 아껴 쓰며 버텼습니다. 시골집이라고 해봐야 전세 7천만 원 정도였던 터라 3억 중 남은 돈이 꽤 되었지만 아이에게 드는 돈이 무시 못할 정도더라고요. 더 이상 돈만 까먹고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주변에 소일거리를 찾아서 농사도 도와드리고 했어요.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1억 7천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시골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 서울에서 장사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은 돈을 모조리 투자해서 서울의 식당 자리를 찾아 개업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진 살림에는 도가 텄던지라 식당 운영이 생각만큼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딸린 골방에서 아이와 먹고 자고 하면서 식당을 운영했어요. 정말 딱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일하고 좋은 재료를 골라 어떻게든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죠. 그러니 점점 동네에서 동네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TV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오고 했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번 잘 되기 시작하니 직원들을 4명이나 더 뽑아야 할 정도로 성화를 이뤘습니다. 가게도 옆 건물에 아주 큰 부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부지를 옮기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면서도 힘든 거 하나 느낄 시간 없이 바빴어요. 대신 아이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한다는 게 조금 미안했죠. 돈은 점점 쌓여가고 가게는 점점 번창하고 저는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빌라를 전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 골방에서만 살아오다가 방이 3개나 있는 빌라 전세를 얻으니 아이도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버는 재미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었는데 문득 제 어릴 때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바빠서 잠시 까먹고 지냈던 고아원의 생활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온 만큼 저도 남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저와 고아원 동생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고 싶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비록 아빠 없이 자라고 있지만 절대 부족함 느끼지 않게 제가 2배, 3배 채우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주마다 고아원과 노숙자 센터, 미혼모 센터를 돌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리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무료급식 봉사를 했어요. 고아원에 가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떡볶이를 만들어서 봉사를 했고 미혼모 센터에서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평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도 봉사를 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가 된 듯 했어요. 틈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무리가 가질 않을 만큼의 기부활동도 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아이도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고작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였지만 저와 봉사를 다니며 남을 위하는 행동과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죠. 저 아이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서울역에 무료 급식소 봉사를 나간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줄을 서 있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서 주고 있었는데 제 앞에 우뚝 서서 시래기 반찬을 더 달라고 말하는 할머니 노숙자의 목소리가 귀에 익더라고요. 고개를 빼꼼 내밀어 얼굴을 확인하니 충격적이게도 저를 내쫓으셨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저를 보고는 벌벌 손을 떨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놀래서 여기서 뭐 하시냐 물어보니 입을 열지 못하시더라고요.
일단 줄이 밀려있던 터라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라고 말한 뒤 다른 봉사자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는 어머님이 앉아 계신 자리로 갔습니다. 제가 오든 말든 상관도 안 하시고 앉아서 밥을 허겁지겁 먹고 계시더라고요. 손톱에는 검은 때가 잔뜩 끼어 있고 언제 씻은 건지 가늠도 되지 않게 냄새까지 고약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니 그제서야 얼굴을 들어 제 얼굴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천벌을 받은 게지. 천벌을 받은 게야. 그때부터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날 네가 짐 싸들고 나간 날 너를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다음 날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너를 찾더구나. 나는 이혼 서류를 보여주고 네가 이것만 남기고 집을 떠났다고 했어. 처음에는 전혀 믿질 않더구나. 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애가 실성한 사람처럼 너를 찾기 시작하는데 네가 살았던 고아원에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고 돌아오기도 하고 너를 찾겠다고 전국을 이잡듯이 뒤지더라. 근데 어디로 숨었는지 아주 꼭꼭 잘도 숨었대. 혹시라도 마주치면 마음이 바뀔까봐 시골에 집을 얻어 죽은 듯이 살았어요. 그래, 그랬겠지. 내가 오죽 모질게 굴었니. 그 뒤로 우리 아들은 술독에 빠져 살았단다. 매일 술만 먹고 회사 출근도 안 했지. 그것까진 괜찮았는데 문제는 회사 어음이 터지면서였어. 경영이라고는 하나도 몰랐던 내가 권력만 쥐고 있으니 해결이 되었겠니? 아들은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을 놓았지. 나는 어음을 막으려고 집도 팔고 차도 팔았지. 그런데도 결국 수습이 안 돼서 회사는 넘어가게 되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단다. 그 와중에 아들은 간에 무리가 와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이가 아파요?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닌데 평생 약은 달고 살아야 한다더라. 그 약값은 감당이 안 되지. 돈은 없지. 결국 얻어놨던 전세까지 모두 처분해서 아들을 요양병원에 밀어넣고 나는 이런 신세가 되었어. 결국 나이 60대 후반에 노숙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이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뒤 봉사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중간에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비록 저에게 모질게 굴었던 어머님이지만 차마 잘 됐다고 조롱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대로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묵은 때를 전부 벗겨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부자리를 깔아드렸어요.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우리 딸을 보고서는 어머니께서 까무러칠 듯 놀라셨습니다. 엄마, 누구셔? 인사드려야지. 할머니야. 아이고, 내가 너무 못됐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임신한 줄도 모르고 우리 손녀딸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머님께서는 제게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는 놀라서 할머니 왜 그러냐고 일어나라고 하고 저도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죠.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당했던 조롱이며 고통이 고스란히 떠올랐던 터였습니다. 저는 용서는 쉽게 할 수 없겠다고 했지만서도 어머님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다음날 어머님과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남편이 입원해 있다는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뒷모습이 너무나도 쓸쓸했지만 오랜 시간 사랑했던 그 오빠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저분이 민주 아빠야. 얼른 아빠 하고 달려가봐. 아빠? 남편은 달려오는 딸아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보고 딸아이를 한번 보고 그렇게 몇 번을 번갈아 보더니 오열을 하더라고요. 차마 소중한 딸을 끌어안지도 못한 채 허리춤에 매달리는 딸의 머리만 쓰다듬으면서요. 나에게 딸이 있었다니 이 소중한 존재도 모르고 내가...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렇게 당신이 힘들 때 나 힘들다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게 정말 아직까지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어. 오직 힘들었으면 그 여리고 착한 당신이 나를 떠났을까 싶어서 다 내 잘못 같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가까이 와달라고 손짓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슬쩍 제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시야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니 아이도 울고 남편 시어머니 할 것 없이 눈물바다를 이뤘습니다. 한참을 울고 회진을 돌던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치료는 꾸준히 해야 하나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재산을 전부 처분했던 터라 오갈 곳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집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거였기에 통원 치료를 약속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다음 날부터 저를 도와 식당에 출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고된 일이라며 말렸지만 일을 하시겠다며 빚을 갚겠다는 어머님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꾸준한 통원 치료와 본인의 의지로 지금까지 탈없이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직 몸은 많이 약해져 있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은 딸아이와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돌고 돌았지만 결국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찢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길었던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